자,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동소설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동소설 갈래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동소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소설의 갈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형식적 갈래가 있습니다. 형식적 갈래. 형식적 갈래에 있어서 단편 아동 소설과 장편 아동 소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편 아동 소설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동 생활에 압축된 단면도로 단일 구성의 원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단일 구성. 단일 구성이라는 건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라는 거죠. 왜? 단편이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가 복잡해 버리면 그 분량이 적은 데다가 이야기 구조까지 복잡해 버리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 아동 소설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단일 구성으로 아동 생활의 어떤 압축된 측면들을 보여준다 이런 거죠.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한 단면. 음. 그러니까 에, 단편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비슷한 거죠. 일상의 어떤 한 부분들만을 보여줘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단편 아동 소설 역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편에 비해서 낭만적 색채가 진하다는 거죠. 낭만적 색채. 어, 결국 단일 구성의 결과로 나타난 주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동화에 가까운 양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 동화에 가까운 양식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서 주제가 분명하고 유치하거나 범속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장편처럼 환경적 조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편과 장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는 단편의 가장 핵심은 주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장편은 환경적 조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이라는 것은 주제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이야기로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단일 구성 원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단편 아동 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편 아동 소설. 장편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유기적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복합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원칙이 어떠한 단편의 핵심이었다면 단일 구성이 단편의 핵심이었다면 장편이기 때문에 복합 구성의 원칙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복합 구성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단일 구성이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야기 전개의 다양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짧은 이야기 안에서는 단일 구성이 어떤 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지만 긴 이야기 안에서는 단일 구성이라는 것이 재미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구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그것의 흥미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장편 아동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장편 아동 소설은 개인의 운명이나 주관적 감정보다 어떤 세태 민심의 어떤 광범위한 전개를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단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한 단면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의 단면적 측면에서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뒀다면 장편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세태민심의 광범위한 전개라는 것은 다양하게 어떠한 그 세상 사는 이야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세태가 세상 사는 이야기의 광범위한 전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편에 비해서 객관적 시각에 치중하고 사실적 경향을 띠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왜? 세태민심의 광범위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태민심을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성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중점을 둔 이야기 전개, 다양한 이야기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느 한 사회나 시대상을 묘사해 가지고 독자의 간접 체험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게 장편 아동 소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시대상, 사회상 그런 것들의 묘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 동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활 동화와 어떤 성인 소설의 중간 단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동 소설이기 때문에 장편 아동 소설의 경우는 그러한 면이 좀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다양성의 이야기 구조 안에서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독자들에게 어떤 간접 체험을 시켜주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게 바로 장편 아동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장편 아동 소설을 했을 때 뭐 9살 인생이라든지 완득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완득이 같은 경우 혹은 9살 인생, 9살 인생이라는 것은 9살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완득이도 영화로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거 한번 영화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뭐 그러니까 9살 인생이라는 것은 그 9살 눈에 비친 어른들의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에, 인물들의 권력 관계도 같은 것들이 막 그려지고 있거든요. 권력 관계 같은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9살 인생이 그렇고 그 완등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사회상 그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자들의 뭐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모습, 그다음에 우리 한국 현재의 우리가 이주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갖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장편 아동 소설, 그러니까 일종의 청소년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장편 아동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듯이 어떠한 형식적 갈래에서 장편과 단편 아동 소설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내용적 갈래로 좀 들어가 봅시다. 내용적 갈래. 그래서 이 내용적 갈래에서는 에, 당이 다분히는 갈래가 나오게 됩니다. 갈래가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예, 아주 구분이 굉장히 7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죠. 7가지 정도의 어떤 구분을 가져오게 되는데 아주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적 갈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접하게 되었던 어떤 그 아동 소설의 작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정소설 말 그대로 순정 만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순정소설이라는 것은 서정소설 또는 소년 소설이라고도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이 기구한 운명, 그다음에 안이한 행복, 저속한 애상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어떤 소녀적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는 어떤 버넷의 소공녀, 소공자, 그다음에 스토브인의 엉클 톰스 캐빈, 아마치스의 쿠오레, 그다음에 신지식의 하얀 길, 감이 익을 무렵 이와 같은 작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뭐 소공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소공녀라는 그 스토리 라인이 어떤가요? 어떤 세라라는 주인공의 어떤 성장 스토리죠. 성장과 관계되어 있는 스토리 라인이고 거기 안에 보면 세라를 괴롭히는 민치학교 교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라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다가 인도에 있다가 이제 민치학교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그 부자인 대위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아버지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던 캐리스포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민치학교 옆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부자죠. 그 사람도 역시. 그러면은 그 부자인 그 동업자, 아버지의 동업자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업자인 대위의 딸을 찾죠. 그 대위의 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라였죠. 그 세라를 찾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라가 그 소공녀가 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딸이 자기 아버지 죽음으로 가난해졌다가 다시 부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죠. 아주 소녀적 감상이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뭡니까? 그
세라라는 아이가 고난을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게 바로 민친학교 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친학교 교장이라는 교장의 캐릭터라는 것은 처음에는 세라가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라에게 잘해주다가 세라가 가난한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녀로 막 부려버리고 구박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뻔한 스토리 라인이고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한 운명이죠. 기구한 운명. 이러한 것들이 어떤 소녀적 감상을 자극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적 요소들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삼류 어떤 그 드라마들 보면은 그 드라마들이 뻔한 스토리이고 우리가 그 드라마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를테면 그 스토리 라인이 불륜이라든지 막 이런 소재를 다루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요. 보게 되니까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뻔한 스토리이면서 불륜과 같은 아주 자극적 소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 측면을 자극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순정소설 역시 그와 같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 측면을 혹은 감상적 측면들을 자극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의 스토리라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게 바로 순정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랑소설이 있죠. 명랑소설. 그래서 명랑소설이라는 것은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아동의 생활이나 현실을 풍자하고 흥미롭고 명랑하게 쓰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고 명랑하게 쓰인 거, 현실을 풍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밝고 맑은 유머와 위트를 길러주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라든지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조훈파의 얄개전 이와 같은 소설들이 명랑소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말괄량이 삐삐 같은 것을 보면 그 말괄량이 삐삐는 독특한 캐릭터라 이 앞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말괄량이 삐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말괄량이 삐삐 그 내용을 보면 말괄량이 삐삐는 자기 아버지가 해적이죠. 그 해적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해적이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집안에다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집안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 어른들이 그 말괄량이 삐삐가 어린아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혼자 있는 말괄량이 삐삐에게서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들을 하지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짓거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물욕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그것이 유머, 위트, 그 다음에 현실 풍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야기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괄량이 삐삐가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가진 캐릭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캐릭터가 힘이 세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현실 안에서 부조리함과 어떤 나쁜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괄량이 삐삐의 힘셈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 말괄량이 삐삐 힘셈이 없었더라면 그 악당들을 물리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재미적 요소로서 말괄량이 삐삐가 거기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괄량이 삐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말을 막 한 손으로 들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녀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악의 무리들을 악당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캐릭터 설정을 작가는 해놓았던 거죠. 그런 점들이 흥미롭게 다가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랑소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역사소설이죠. 말 그대로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중에서 아동들에게 어떤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서 재구성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 중에 아동에게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서 재구성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또한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촘촘하게 해놓는 게 아니죠.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료의 근거, 사료에 던져져 있는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한 줄, 두 줄짜리의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몇 줄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역사 소설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태왕사신기. 태왕사신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태왕이죠. 광개토 태왕이죠. 광개토 태왕 사신기, 태왕 사신기. 광개토 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개토 태왕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어마무시한 어떤 고구려 여산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인물이 역사적 사건 안에서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날 그 역사적 사료 안에 구체화돼서 서술될 수는 없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어떠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진 픽션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이 역사 소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과거의 사실에서 구할 뿐이고 민족 의식과 민족적 생활 감정을 오늘의 현실로 재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의식, 민족의 생활 감정이라는 것들을 현실, 오늘의 현실로서 재현해냄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 의미를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소설은 목적을 역사 교육에 넣어버리면 맹목적인 어떤 면에서 맹목적인 과거 미화로 그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동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동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어, 교훈적 내용이라고 하긴 뭐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 어떠한 민족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고 민족적 생활 감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돼 버리는 것이 바로 역사 교육에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맹목적 과거 미화에 그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맹목적 과거 미화에 그쳐 버리는 것이 좋은 거냐라고 볼 수도 나쁜 거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쁘죠. 그건 왜요? 이런 거죠. 전두환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전두환이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해가지고 5.18을 폭동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고 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 5.18 당시의 사람들은 전두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전두환이 위대하다. 그다음에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어떤 면에서는 칭송하는 작가들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맹목적 미화가 가져오는 부조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이제 전기 소설이 있죠. 이 역사 소설과 전기 소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기 소설이라는 것은 역사상 사회에 이바지한 실존 인물의 생애를 소설화한 겁니다. 실존 인물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나 상상 혹은 가공적 묘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역사 소설과 구별되는 거죠. 상상과 가공적 묘사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 소설과 구별된다는 거. 이런 거죠.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역사 소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순신 전이라고 해버리면 이순신 전은 전기 소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순신 실존 인물의 생애를 소설화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임진왜란, 이순신 전 이렇게 하면은 임진왜란은 역사소설이 되는 것이고 이순신 전 하게 되면 이순신 전은 전기소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탐정소설입니다. 탐정소설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복잡한 수수께끼를 추리나 합리적 수단으로 해명해 나가는 흥미 위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 위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리 소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품으로 방정환의 동생을 찾으려 773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방정환이 탐정소설을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정환 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어린이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건데 방정환 역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탐정소설을 4편 정도 남겼는데 2편은 미완의 작품에 그쳤고요. 여기 2편이 그나마 완성된 탐정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으려 77단의 비밀을 했을 때 77단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77단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단이라는 공마단이 있거든요. 그 77단이라는 공마단에 어느 날 이상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노인이 그 상호와 순자라는 그 두 주인공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와 순자를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외삼촌이다라고 해가지고 니들은 지금 이 77단이라는 곳에 인신매매에 돼가지고 붙잡혀와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그 77단의 비밀 있죠. 말 그대로 이들이 어떻게 인신매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의 탈출 과정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가 먼저 이 공마단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하고 순자가 같이 탈출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호 혼자밖에 이제 탈출을 못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순자가 남게 되죠. 그의 동생이. 그래서 이제 이 순자를 탈출시키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7단이 이 상원을 탈출을 했죠. 그러면 순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순자를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이제 조선에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탐정으로서 상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탈출시킬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게 뭐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걸 본다면 이게 무슨 재미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아동 소설로서 어떤 탐정 소설 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게는 분명히 흥미있는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모험 소설이죠. 이 모험 소설. 모험 소설이기 때문에 자연의 위력 혹은 장애, 사건에 부딪혀 가지고 모험을 하는 그러니까 모험이죠. 모험 소설이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하는 행동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나 구성면에서 추리, 탐험, 역사, 산악, 해양, SF 소설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왜? 추리, 탐험, 역사, 산악, 해양, SF 소설들이 다 뭡니까? 모험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는 스티븐슨의 어떤 보물섬, 그 다음에 마크 트웨인, 톰 소의 모험 등이 있죠. 그래서 뭐 보물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소년 짐이 해적에게서 뭡니까? 보물섬 지도를 얻어가지고 그 보물섬 지도에 나와 있는 보물섬에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해적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방해하고 자기들이 어떠한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착한 사람인 소년 짐이 보물을 얻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내용은 스토리 라인은 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소년 짐이 겪게 되는 모험적 요소들이 아주 흥미롭고 흥미를 가져다주고 재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이제 과학 소설입니다. 과학 소설. 그러면 과학 소설 하면 벌써 제목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연이나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등의 소재를 소설적 수법으로 구성한 소설을 과학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소설의 작품으로는 파브르의 곤충기라든지 베르느의 해저여행,
윌스의 타임머신, 투명인간, 우주전쟁. 벌써 제목에서부터 과학적인 냄새들이 물씬 풍겨나죠. 자, 그래서 과학소설이 뭔지 뭐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파브르의 곤충기가 유명하죠. 파브르가 이제 곤충을 관찰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적 갈래로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이제 순정소설이 있었죠. 순정소설로서 어떤 그 기구한 운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어냈던 순정소설. 뻔한 스토리 라인이긴 하지만 뭐 소공녀, 소공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 명랑소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랑소설 유머 위트로서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런 것 대표적으로 뭐 말괄량이 삐삐라든지 키다리 아저씨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 소설 이야기를 했었죠. 그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설이 있었죠. 이 전기 소설은 또 역사 소설과는 달랐죠. 역사 소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면 전기 소설이라는 것은 실존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바로 임진왜란은 역사 소설이라면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이순신 는 전기 소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정 소설 이야기를 했었죠. 탐정 소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탐정 소설이죠. 그래서 복잡한 수수께끼, 범죄와 관련된 소설들. 그래서 방정환 이야기를 좀 했었죠. 77단의 비밀은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77단의 비밀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린이 극 드라마로 해가지고 TV에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험 소설이 있었죠. 그래서 모험 소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이죠. 자연 안에서 어떤 모험을 통해 가지고 그 행동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야기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게 이제 모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스티븐슨의 봄섬 이야기를 좀 했었죠. 다음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과학 소설 이야기를 했었죠. 과학 소설 말 그대로 과학적 이야기를 소설적 수법을 통해 가지고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과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브르의 곤충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동 소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 소설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동화와는 또 다르죠. 동화라는 게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한 서사적 기법으로서의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산문 문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제 뭡니까?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게 환상성이었죠. 환상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야기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게 동화였다면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더 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 정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는 게 아동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강조하게 됩니까? 바로 리얼리티를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동화가 어떤 환상성이라든지 환상성을 통해서 흥미를 일깨우는데 중점을 뒀다면 여기 아동소설이라는 것은 현실에 드러난 리얼리티한 묘사를 통해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켜 놓는다. 이런 점에서 동화와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에서와 같이 좀 어떤 면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동소설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 정도에서 이번 아동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